그 산하인 부곡병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그러니까 한 1988년도부터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상당히 28년, 한 30년 되죠. 했었고 마약 중독자는 1996년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병원에 있을 때 한 분의 마약 중독자가 왔는데 그 병상은 200병상이고 마약 중독 병상은 근데 딱 한 분이 왔어요. 그 알코올이나 정신과 환자들은 약 500병상이고 그런데 500병상의 환자들보다도 한 분의 마약 중독자가 직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마약 중독자 옆에 가지도 않고 더더욱 누가 치료하겠다는 의사도 없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누가 알 사람 없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용감합니까? 무시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성인용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 우리나라에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사랑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자기 사랑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당시만 해도 마약 중독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었고 하는 분은 더더욱 심리학자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회나 이런 데서 저보고 강의 부탁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중독 전문가로 알려지게 됐어요. 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우연히 꽃동네 대학교에 오게 되고 꽃동네 대학교에 오게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또 너무 많더라고요. 뭐냐면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거의 알코올 중독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좀 관심을 가지고 마약 잠시 접어두고 했는데 그래서 저 대학원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수사님이 계셨어요. 강윤구 수사님이라고 2005년도였는데 그 수사님이 책임지고 있는 꽃동네 대학교 옆에 큰 농장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농장인데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깜빡 해버렸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여기에 치료 공동체를 만들면 정말 멋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수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오홍진 신부님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 오홍진 신부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꽃동네 알코올 치료 공동체를 2005년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도 제가 그 회복자분에게 전화를 했지만 중독자에게 가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고 그 후에 또 마약 중독자를 위한 그 여러 가지 교도소라든지 보호관찰로 지금도 교도소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가서 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심한 경우는 한 3개월 동안 계속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자를 강의하거나 교육하거나 상담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하나님한테도 기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면은 저는 정말로 진실로 중독자를 위해서 나머지 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래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교도소라든지 어디든지 뭐 오라는 데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지금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알코올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중독 심리학회가 만들어지고 그 전에 중독 상담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고 저보고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독 상담회장하고 또 중독 심리학회장을 제가 4기인가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이름이 참 관리가 안 돼. 상담 뭐 지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서 저보고 이사로 해가지고 심리학회 대표로 간 거죠.
가서 그 안에서 또 처음 왔는데 제가 투표해가지고 이사장으로 됐어요. 저하고 또 경쟁한 사람이 지금 모 병원의 원장의 의사예요. 그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한 표 차이로 제가 됐어요. 이사회의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중독 전문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 문제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도박 문제 관리센터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성격이 우리 권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뭐 파이팅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 좀 무난하게 좋으면 좋다 하는 게 넘어가는 타입인데 그래도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적극성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올 때는 사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박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도박이 요즘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인터넷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중독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족보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마약으로 시작해서 알코올, 도박, 스마트폰. 네가 두 가지만 해라 하면 저는 알코올하고 도박 쪽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마약에서 제가 손을 빼라니까 또 유혹의 손길이 계속 오더라고요. 또 뭐 프로그램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고 마약도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래도 안 되네. 다르네.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이렇게 손가락 감각에서 차이가 난다. 중독은 만성적 질병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DSM-5에 최근에는 알코올뿐만 아니고 도박 중독까지 2013년에 올려진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대뇌를 손상시킵니다.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저는 질병이면서 삶의 태도 문제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독자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중독 대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습관화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스님들도 여기에 오셨지만 과거에 또는 최근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을 겪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알아차리고 또 현실에 맞게 적응해 가잖아요. 근데 중독자 확신들은 없겠지만 만약 확신이 있으면 지금 술 마시고 있거나 도박하고 있거나 그럴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피하는 습관이 되었다. 중독은 생물, 심리, 사회, 영적인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독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 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의 모든 분들이 통합해서 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담이고 재활입니다. 가장 사실은 필요로 하는 것이 상담 쪽이다. 중독 상담이 지금 앞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은 여러 가지 새로운 중독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출 안 해도 되거든요.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로봇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중독이 있을 겁니다. 중독은 비각성,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지금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성적인 갈망이 일어나는구나를 알아차리면 조절이 가능하다. 중독자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또 중독자는 가장 핵심적인 건데 조절력이 솟아나고 있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중독자가 아니고 도박을 많이 한다고 도박 중독자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게이머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서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절이 되거든요. 이건 중독자가 아니다.
술을 좋아하지만은 마실 때 안 마실 때를 골라가고 스탑할 수 있으면은 중독자가 아닙니다. 술은 몇 잔 못 마시는데 그것 때문에 조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은 중독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독자의 또 하나의 특성은 역할 정의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자녀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독자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뭐 내가 못한 것이 있나, 아버지 노릇한 것이 뭐 아버지 노릇을 못한 게 있나, 직장인으로서 못한 것 있나 하는데 직장 사람이나 가족들한테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본인은 부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성 건강은 생물학적인 면과 관련된 거예요. 내성은 옛날에는 따뜻. 한두 잔의 술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두세 병의 술을 마시더라도 안 나오는데? 옛날만큼 그런 기분이 없는데 나 가장 비관한 예로 마약 중독자가 아니. 마약 중독자가 처음에 마약을 배울 때는 이렇게 좋은 것이 세상에 연결 끊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가르쳐 준 사람은 신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성인들이니까 인간이 보통 쾌감을 느끼는 게 성적인 저도 아니고. 그게 만약 1이라면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하면서 성관계를 할 때 많게는 200% 주관적인 소리가 나는 왜 안 들려? 쾌감을 느낀다니까 항상 그런데 마약 중독자 노래도 안 되는데? 아까 여기서 여러 번 맞아도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소리 안 들려. 그런 쾌감을 느낄 수가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많아지고 빈도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건강이라는 것은 술이나 마약이나 뿐만 아니고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하다가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이나 심리적인 불안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증상 때문에 그 건강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다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건강 증상이 가장 심한 것이 악행입니다. 악행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면 고통이 너무 심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사돈이라는 대체물이 있어서 악행보다는 효과가 좀 적지만 부작용도 적고 약을 회복할 때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장술을 마시는 거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거는 아침이 되면 건강 증상 때문에 손이 떨리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침에 술을 마시면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장술을 마시면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국적 강화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적 강화, 술을 먹으면 쾌감이 있다는 정적 강화. 그럼 중독자는 여러 가지 불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통합인데 이런 고통이나 불내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중독 대상을 찾는 데 더 결과가 더 불행해집니다. 마약 중독자는 쾌락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마약 때문에 더욱더 불행해 신체적으로 망가지고 가족이 되고 법적인 문제를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박 중독자가 가지고 비약물 신용의 대표적인 것은 도박 빚을 가기 위해서 도박을 해야 하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이 있으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독은 크게 나누면 물질 중독하고 행동 중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독은 알코올에서 시작되죠. 알코올이나 마약, 그다음에 니코틴 같은 거. 자, 그다음에 도박이나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섹스. 자, 음식 중독은 물질에 해당할까요? 행동 중독에 해당될까요? 왜 행동일까요? 네, 음식 먹는 행동에 중독되어 있다. 커피는 행동 중독이 아니고 물질 중독이죠. 저는 커피 중독 말고 두 가지 중독되어 있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커피 말고는 뭐에 중독됐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건 급 물질 중독이다. 그죠? 근데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죠? 노자가 이야기한 집착하는 사람은 중독되어 있다. 집착이 모든 불행의 고통인데 중독의 핵심은 집착이거든요. 무언가 스님들이 중독되어 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마 공부에 좀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알코올 중독자분들께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자기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는 사람이 반 이상 되더라고요. 치료 공동체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냥 주무시더라 하면 자기도 술 먹고 자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유전적 요인으로만 볼 수도 없고 학습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4배 정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독이 되었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광화 물질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데 기분을 좋게 하는 거죠. 만약 게임 중독자가 있다면 내가 게임을 하겠다는 생각 가지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죠.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해서 이 마약의 효과가 대뇌에서 나올 때도 좋지만 한다는 그 마음만으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거나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 어떤 물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엔돌핀 등의 그런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분비되고 있음을 심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뭔가를 더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해마 부분에 신경절 시냅스가 더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모든 것을 생물학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니까 사진을 찍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하고 안 빠진 사람의 전두엽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대단하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중독자는 어떤 의미에서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이다. 도파민 광화에 중독됐다. 1953년인가 밀러 등의 미국의 심리학자가 우연히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쥐의 그 대뇌를 이렇게 쭉쭉 자극을 시키면은 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어떤 특정 부위에 자극을 하니까 쥐가 계속 그 자극을 받기 위해서 발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발을 놓으면 자극이 끊어지는데 그 부위가 뭐냐 이러면 그 부위가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해요. 시상하부 그 옆에 있는 림빅 시스템 변연기하고 관계되는 그 부위인데 그 부위에서 그 발을 누르고 있을 때 도파민이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쥐는 물과 먹이와 또 이성을 찾는 것이 본능인데 그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바알을 누르다가 나중에 굶어 죽더라고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부위가 중독자들이 아편을 찾고 도박 중독자 도박을 하는 그 부위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독은 변형계 부위에 도파민을 방출하기 위한 하나의 노예 상태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도파민을 계속 강화받고 싶은 거죠. 스마트폰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봤을 때, SNS에 느꼈을 때 약간이지만 도파민이 착착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뭐냐면은 그걸 알고 조절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김현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챙김이 왜 중요하다면 마음 챙김을 하면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아차리면 지금 수업 시간인데 안 해야지. 그리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독자가 되면 어느 부위도 손상되느냐 하면 전두엽 부위부터 손상돼요. 전두엽 부위가 그 신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위는 손상되기 아주 쉽습니다. 이 부위가 하는 게 조절력, 판단력, 집행 능력 등에 관계되는데 중독자가 왜 의지력이 없느냐, 왜 조절이 안 되느냐, 조절을 가져야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독이 되면 그 조절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가 손상돼 버려요.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술이나 마약뿐만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도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가 조절력을 왜 가지지 못하느냐고 비난하기보다는 조절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게 보통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1년 6개월 정도 술을 마시지 않을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회복이 안 되고 그 부위에 다른 세포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자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전두엽 부위의 세포가 중독으로 해서 이미 죽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치매가 빨리 오죠. 40대 중반인데 치매가 온 알코올 중독자도 봤습니다. 60대 초에는 거의 오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죽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이렇게 마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치매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럼 심리적 요인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저는 애착관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어렸을 때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관계 중독 같은 거. 그리고 또 조금 벗어난 게 성중독이라는 거 있고. 성중독자는 우리가 연애하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오직 섹스할 때 그 쾌감을 얻기 위해서 대상을 바꾸는 거죠. 남자가 필요 없다고 해서 섹스 대상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정도도 안 되면 물질을 통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품에 앉아 있을 때 편안함,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 있을 때 편안함, 그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나오는 상태다 이거죠.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산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기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자연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향하느냐,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김현미 교수님하고 권일영 회장님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맞죠. 기분이 좋은 것은 그때 이제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 중독 대상을 중독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성인이 아닌다면. 그러나 긍정적인 쪽으로 돌리면 괜찮은데 종교 신앙이나 영성에 중독되는 건 아주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다른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상담자가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 부모와 같은 사랑. 그 상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진을 찍어보면 그 나온다는 거죠. 해마 부분이라든지 또 전두엽 부위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내가 회복되면서 나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상담자로부터 공감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어머니 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도파민이나 엔돌핀을 나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회복된 중독자들은 가족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회복이 되는데 특히 처음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도박 중독자 모임에 있었던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보통 대부분의 중독자는 본인이 중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담자를 만나러 오지 않죠. 가족이 모시고 오든지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는 거예요. 그나마 대단한 거잖아요. 동기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끝까지 못 간대요. 그 이유가 가족이 없을 때 그렇다. 그래서 이 가족이 뭐냐면 중독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느끼고자 했던 사랑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과 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가족과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인 경우는 그냥 부모와 같이, 나이가 적은 사람은 자녀와 같이,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습되어 있다고 보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면 사교직이 되더라는 학습되었죠.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들이 술을 마시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이것도 학습된 거죠. 부적감. 그래서 학습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상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학습되는 거잖아요. 학습. 긍정적인 변화를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독도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것이 학습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비해서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혹은 도박 중독자가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5.1%가 도박 위험성이 있어요. 전 국민 5.1%.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왜 그럴까 보면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고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도박 중독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하나가 저는 IMF 이후에 생긴 사회적 불안하고 관계된다. 옛날에 국가대학이라든지 법대 이렇게 선호하는 것이 옛날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IMF 이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의 의과대학에 가려고. 불안 때문에. 의사가 되면 밥을 먹고 산다.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충북의 어떤 고등학교에는 한 학교 학생들이 다 도박 중독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돈을 따는 거 보고 옆에서 계속 하게 돼요. 특히 청소년들은 동조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박 그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걔들이 돈 따기 위해서 도박한다고 해요. 우리 사회가 뭐니 해도 머니주의가 되고 그런 사회 문화가 앞으로 저는 다른 중독보다도 도박 중독이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 이 사회 문화적이고 또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다고 그래요. 술 먹고 비틀거리고 술 많이 먹는 것도 괜찮다고. 이런 문화가 알코올 중독자를 많이 양산합니다. 영성적 요인에 깨어 있으니까 신앙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회복이 잘 되더라고요. 또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회복이 잘 되더라고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이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이나 도박이나 다른 중독 대상으로 도피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중독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또 사회문화적인, 영적인 것들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들이 중독 공부를 조금 하면 사회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은 저는 영성적인 거고 영성적인. 그래서 영성적인 것도 같이 공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협성대학이 기독교적 정신으로 이런 거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이 판단력과 관계되는 전두엽 부위죠. 요 앞쪽에. 요 부위가 제일 먼저 손상되고 요게 이제 림빅 시스템 변연계 부분. 술을 마실 때나 도박을 할 때 기분이 좋은 거는 요 부위에서 도파민이 방출되기 때문에. 요거 해마 부분이죠. 해마 부분. 기억인데 요게 왜 여기서 중요하냐 하면은 한번 마약에 빠졌던 사람은 마약에 대한 기억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약 중독자는 10년 동안 마약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실수해서 누가 마약을 권하는 걸 그대로 하게 돼요. 재발하게 돼요. 어떤 도박 중독자는 도박을 오랫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공돈이 생겼어요. 돈이. 자기도 모르게 도박하게 된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억이 강렬하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중독자들 자주 모임에서는 중독자 박상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중독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서 이제 자주 가는데 한 5년 전인가요? 그 알코올로서 이제 그 술을 안 마신 지 3년이 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야유었더라고요. 교도소 이제 변호사 접견실에서 제가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심리 쪽 요원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한 번씩 그 부탁하면은 변호사 접견실에 가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5년 전에 자기도 지금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상하다는 게 뭐냐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모처럼 왔는 거예요. 모처럼 와가지고 초등학교 친구인데 시골인데 같이 자기 집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한 잔 마셨대요. 친구들 권하는 거. 소주 딱 한 잔. 마셨는데 친구들이 가고 나가지고 동네에 이제 어른 자기보다 형님 뻘 되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와가지고 저쪽에 가지고 소주 한 잔 사올래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내가 소주를 사줬어요. 또 한 병 더 사오라고 또 한 병 더 사줘서 그것까지는 기억나요. 근데 아침에 자고 있는데 경찰이 발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 깨우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수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어제 술 사오라는 그 사람을 죽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보면은 술을 두 번째까지 사오는 것까지는 기억하고 그 후에 기억이 안 났다는 거, 그 후에 술 마신 거죠. 같이 마시다 보니까 죽였는데 왜냐하면 자기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 사람이 옆에 죽어 있고 칼을 자기가 옆에 두고 있었던 거죠. 심정으로 충분히 자기가 내가 죽였다는 것을 느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이 사람이 술을 3년 동안 안 마시면서 깜빡 자기가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중독자라는 거. 한 잔 술이라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자는 한 잔 술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 너무 힘들어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야유었다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증황상 보니까 이분은 알코올 그 섭취 상태에서 살인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필름이 끊어진 그런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에 같이 영향을 준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도 하여튼 간에 그 한순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분도 한 3년 이상 단주를 했는데 단주하게 된 이유가 부인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봤는데 그렇게 희생하는 부인들이 잘 없는데 희생할 뿐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부인이신데 이분이 등산을 좋아해서 여름에 산에 갔다 오다가 골목길에 냉장고를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캔 맥주 하나 탁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독자라는 것을 깜빡해버리고 내가 요거 한 잔만 딱 마시면 부인이 모를 거야. 한 잔만 딱 마시고 가자. 근데 한 잔으로 끝날까요? 이틀간 마셨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이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이게 한 잔이 무섭다 이거죠. 그래서 저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독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는 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술을 마실 때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술 안 마시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마시는 몇 년간 회복하고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 술 안 마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회복자들한테 평생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엄청나게 그 좌절감이죠.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루만 안 마시볼래?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주하는 사람들의 몫이 지금 오늘 하루 단주하기. 한 잔 하게 되면 그게 끝이 없이 가게 돼요. 중독자는 중독의 문제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존장애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 성격장애, 다른 중독, 정신병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를 상담하실 때는 중독 문제도 봐야 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도 같이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치료하든지 뒤에 치료하든지 혹은 같이 치료하든지. 그래서 우울하기 때문에 그 우울한 기분을 벗어나고자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 50대 아주머니께서는 남편이 전업퇴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고 저 집에 있으니까 기분이 씁쓸해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씩 했대요. 근데 포도주가 끝나면 되는데 포도주가 소주가 되고 소주가 양주가 되고 중독이 되고. 근데 중독이 된 후에 우울증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울증 때문에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 도박 행동이나 성중독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울증의 자기 처방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섹스를 함으로써 우울한 기분을 잊어버리고 도박을 함으로써 잊어버리고 술도 먹고. 성격 장애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자보다 마약 중독자 등 성격 장애자들이 많죠. 사회적인 어떤 규칙을 벗어나면서도 마약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그러면 이제 다른 중독, 일 중독자는 한 30% 정도가 성중독자이기도 합니다. 도박 중독자이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마약 중독자이면서 성중독자가 있고,
그래서 이 중독은 정신 역동 이론에서 스위치 이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성격적인 문제가 이 중독에 갔다가 저 중독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중독은 못 고친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중독이 가도록 옮겨주는 것도 치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폴라 디소더, 조울증, 그다음에 조현병 이런 정신병 환자들도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지가 생깁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있고 우울증 때문에 중독자가 중독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박 중독을 했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가 자기 딸을 팔고 싶었다, 자기 부인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이 파란 쪽을 끊고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 중독 전에는 어떻게 인간이 자기 딸을 팔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박을 하게 되면 그런 성격적인 변화까지 일으킵니다. 알코올 중독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술을 마시고 학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스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족입니다. 자, 중독자하고 중독자 가족일 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이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중독자 말을 들어보면 누가 가해자라고 생각합니까? 마누라 때문에 술 마시고 내가 있고 마누라가 좀 근데 배우자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중독자죠.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둘 다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잖아요. 공감. 알코올 중독자가 부인에 끌려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술 문제가 많고 술만 먹으면 가족을 괴롭힙니다. 근데 본인은 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스님한테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독자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가지를 끄으니까 한 번씩 마시고 내가 술 먹고 실수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중독자라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중독자입니다.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선생님 중독자 아닙니까? 제가 나쁜 놈입니까? 중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상담에 이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많이도 시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고 나타나면 상담을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술 먹고 술을 먹은 다음에 상담하러 와도 됩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술 안 먹고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네. 몇 달 뒤에 이야기 듣기로는 자살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그나마 술을 먹더라도 다음에 그래 언제든지 하고 다음에 어떤 안 마시면 좋겠다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가족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중독자 입장에서도 들어봐야 된다. 중독자. 왜냐하면 중독자는 그게 사실이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거 말도 안 되고 핑계였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본인 입에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중독은 가족 간의 문제가 중독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같이 치료에 참여를 시켜야 돼요. 특히 회복 중에. 그래서 중독이 뭐라는가? 그 사람이 식물학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가족은 참고 기다려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중독자들은 자존심이 상당히 약하다 강하다. 그 부인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뺑 털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술 안 마시고 왔다. 근데 그 부인에게 좀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루에 술 한 잔 안 마시는 게 대단한 거 아니지만 중독자에게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커피가 석잔 때인데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안 마실 때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술에 대한 아무도 안 마셔요, 사실. 중독자가 하루 안 마시는 건 엄청난 노력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오면 부인이 술을 잘 안 해. 가지고 오늘 안 마셔서 그래. 네가 뭐 오늘 안 마셔서 내일 마실 거야. 하고 이러면 자존감이 상하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가족이 적절한 대화 기술을 필요해요. 그리고 공동 의존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의존하고 술을 먹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게 사라집니다. 사교적이 될 거야. 하듯이 중독자 가족은 중독자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나의 고통이 사라질 거야. 의지가 찾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동 의존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의존하듯이 가족이 중독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게 공동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독자 가족도 중독자가 같이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마시든가 말든가 도박을 하든가 말든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분리하고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 마시고 도박하더라도 자기는 뭐 겨울옷 하고 즐겁게 놀고 뭐 이야기하면 탁 끊어버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도박 중독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서 회복 사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인데 여자분 남편이 도박해서 빚이 있으면 자기가 다 갚아줬대요. 왜냐하면 소위 사장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교도소 가든지 알아봐라. 이 문제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독립되고 나니까 오히려 남편이 도박행동을 훨씬 적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훨씬 더 피곤해. 근데 얼굴이 너무 맑더라고요. 근데 중독자 가족도 보면 얼굴이 푸시가 나요. 근데 이번에 전혀 안 해요. 우선 치료도 배우고 상담도 배우고 그게 회복이죠. 같이 회복해야 된다. 가족의 중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분리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또 보면 제가 만난 회복자 가족 중에 한 분인데 문경에 가면 문봉규 교수님이 12월 달에 한 번씩 저는 가족들하고 한 2, 3명이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가지고 그냥 정문적답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회장이신 문봉규 교수께서 여기 이제 자리에 제가 앉은 옆에 교수님 우리 변호사입니다 하면서 누구 소개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내가 보기엔 20대 같아. 한 30대 초인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농담을 잘하기 때문에 말 잘하면 변호사고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실제 변호사고 가족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막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 심한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왜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재단 사건을 했나? 아버지 문제는 아버지 문제고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분리 독립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다. 공동원리는 가족이 중독자의 끼어들라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타인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변화에 대한 동기와 회복 유지에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족이 함께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냉정하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해요. 지혜로운 사랑을 해요. 적절하게. 예를 들어 도박 중독자들은 절대로 돈을 대신 갚아주면 안 됩니다. 회복자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가 돈을 갚아주지 않았을 때 회복됩니다. 지가 힘든 걸 느껴야 돼요. 지가. 아, 이게 누가 빚을 갚으려니 힘들구나.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뭐, 그죠? 그런 걸 통해서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교도소 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에서 어머니 왜 돈을 빌려주었어요? 왜 돈을 갚아주었어요? 애가 안 됐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안 되잖아요. 교도소 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통찰력이 딱 생겨요. 아, 교수님 사실은 내 마음 편하고자 내가 돈 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남을 걱정하는 거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분리 독립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마음챙이와 관계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봤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 마음 편하려고 빌려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냉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떨쳐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래서 알코올 중독부터 회복되면 가족들은 여태까지 못 해온 것을 해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남편같이 돈도 벌고 또 이렇게 외식도 시켜주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바라죠. 그러나 중독자가 회복된다고 그렇게 쉽게 안 합니다. 자기도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취업도 하기 힘들 것이고 옛날만큼 또 인력도 없고 근데 가족은 자꾸 욕심을 내거든요. 철수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중독부터 회복되면 기다려줘야 되고 많은 시간이 근데 이게 욕심을 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재발의 위험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인 신체 상태 많은 알코올 중독자는 배가 고플 때 재발합니다. 또 피곤할 때 그리고 또 외로울 때 재발하고 또 기분이 너무 좋을 때도 재발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 사항에 대한 인식을 보면 어떨 때 내가 재발하는가 대표적으로 외로움이 많더라고요. 외로움. 그리고 외로울 때는 상담자나 또는 그 회복자에게 전화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면 재발할까? 마약 중독자는 제가 항상 부탁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한테 나가실 때 정말 자기가 회복하면 그 유혹이 없어야 되니까 전화번호 주고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는 항상 그죠? 힘들 때 그 마약 파는 사람이죠. 마약 근데 그 사람이 전화 왔을 때 거의 대부분 만납니다. 마약 하게 돼요. 특히 마약을 같이 했던 모텔이라든지 또 그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 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회복되신 분은 자기가 자주 가는 담도 술집이 오늘 먼저 나는 술을 안 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마담이 좀 예뻐졌는가 안 예뻐졌는가 얼굴만 구경하고 있고 자기도 속이는 거죠. 하여튼 그런 위험한 상황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가 나쁠 때, 갈등이 있을 때
사회적 유혹과 압력, 사회적 지지. 그래서 누군가 지지해주는 상담자, 가족, 그리고 지지 자조 모임 같은 알코올 자조 모임 A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 회복을 돕고 싶으면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A에 가입하고 도박 중독자에게 G의 도박 중독자 자조 모임 그렇게 해주면 사회적 지지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재발 예방은 변화에 대해서 결심하고 고위험 상황을 확인해야 되고 고위험 상황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다. 어떤 도박 중독자는 도박에 대해 갈망이 일어나는데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어떤 전화였어요? 그것은 제가 사실은 지금 가지고 차 안에서 야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야동 봐? 어른이 그렇게 제가 말해야 될까요? 힘들구나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중독이든 상관없이 그 중독을 적어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처 기술은 자기 지지자에게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 책임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재발을 새로운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재발. 그래서 재발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회복 과정.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담자나 가족은 중독자가 재발을 할 때 절대로 비난하거나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넘어진 사람을 밟아주는 꼴입니다. 옆에서 기다려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알코올 중독 잘 해가지고 병원에 AM을 지도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몇 년간 했는데 자기가 재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도와줬던 알코올 중독자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해 쪽팔리잖아. 그걸 이해하고 옆에서 기다려줘야 돼. 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지금 다시 회복해서 많은 분들 또 돌아왔습니다. 마약 이 무슨 목사님이야? 마약 중독자였는데 회복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한 사람 회복시켜주는 거. 본인이 하찮은 순간에 또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또 교회 갔다 왔어요. 지금 또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부인과 같이 출연해서 자기 사고를 제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재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된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오르막 내리막 하다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다시 내려오면 더 올라가기 위한 계기다.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야기한 대로 하늘이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는 것은 내가 더 강해지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고통이 나를 죽이지 않는 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성장시킨다. 그래서 기다려주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더 성장한다. 중독 상담에 대해서 좀 쉬었다 할까요? 그게 괜찮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중독자에 대해 이해가 좀 됩니까? 중독자가 나쁜 놈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거죠? 감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